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이제 북수다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우선 우리 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설명을 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정아 선생님, 성동문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름의 의미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동모를 처음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는 이정아라고 합니다. 성동모를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성동모를 어떻게 결성하게 되었는지 먼저 소개해 드리면, 성동모는 성교육 독서 모임 스터디의 줄임말이에요. 학교에서 보건 수업을 하면서 성교육이 가장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읽고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책에서 배우고 성장하자는 취지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네. 선생님 설명 들으니까 좀 많은 부분 이해가 갔습니다. 네, 학생들 성교육 잘하려고 책 열심히 읽으시는 선생님들의 모임이시네요. 그러면서 올해는 쇠랑으로 거듭난 모임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에서도 그렇게 실질적으로 피임, 뭐 콘돔 실습 이런 것들도 하긴 하지만 사실 또 아이들하고 라포 형성이 잘 되고 어느 정도 아이들이 성에 대해서 자신의 성만큼 타인의 성도 중요하다는 그런 인간 존중의 어떤 가치관이 충분히 완성이 된 상태에서 피임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저도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요구하는 것들과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아이들 만나면서 이렇게 충돌하는 어떤 딜레마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떤지 다른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일단 그러면 초등은 어떤 상황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윤혜란 쌤? 네네. 임신과 출산 같은 경우는 저희 보건교과서 6학년에서 나오는 내용이기는 해요.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은 그러니까 뭐 성폭력 예방교육 이런 거 말고 자기 신체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뭐 사춘기, 아이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사춘기에 학생들의 몸과 마음이 어떤 식으로 이제 변해갈 것인지를 미리 알려주고 그런 변화가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피임은 아직 조금 먼 얘기인 것 같아요. 초등학생에게는. 근데 이제 진짜로 보니까 피임은 없더라고요. 근데 초등 네. 과정에서 피임을 가르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임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 전에 피임부터 가르치는 거는 아직 시기적으로 맞지 맞죠. 않다는 생각을 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예. 중학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네. 교원 쌤? 네, 항상 고민했던 부분이에요. 이제 저는 이제 남녀공학 중학교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성교육을 하면서 항상 어려웠던 게, 어, 이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한 지식의 수준의 차이가 한 학급 내에서도 너무나 크다는 게 그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주제를 다루기에 아직 아이들이 마음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한 클래스 내에 있거든요. 그래서 피임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는 공감은 하지만 아이들의 충분하게 래퍼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진짜 성과 책임과 사랑과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결과들 뭐 미혼모나 미혼부 이런 일들이나 또 최근에 있었던 뭐 아동 학대나 뭐 책임질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사회 현상들까지 다 고려를 한다면 교구를 가지고 뭐 실습을 하고 이런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이미 너희가 성적 자기 결정권도 있지만 이로 인해서 이뤄지는 일들이 정말 너희가 책임질 수 있을 때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할 때 필요한 기술이다라고 좀 그런 것들이 좀 널리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네. 정아 쌤? 네, 저는 어, 남녀공학 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피임법에 대한 제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그 학생들에게 다양한 종류의 피임법을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피임 교육은 그 생활교육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양한 옷을 입어봐야 본인에게 알맞는 편한 옷을 취사 선택할 수 있듯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시대는 학생들이 유튜브나 아니면은 뭐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잘못된 정보를 오히려 쌓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 피임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들이 성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본인이든 상대방이든 그 임신과 질병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땅쌤 잠깐 손 들으셨는데,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나의 어떤 이벤트처럼 즐거운 실습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뭐 정서적인 거, 문화적인 거 다 끝난 다음에 그야말로 일상생활에서 내가 실천해 볼 수 있는 거는 맨 마지막에 준비가 된 상태에서 실습을 하게 하는데, 저는 이제 12반 아이들 거의 뭐 5, 600명 아이들을 그 실습을 하면서 모든 아이들이 다 그 콘돔 실습이라고 하면은 되게 기대하고 좋아할 줄 알았는데요. 그 중에 12반 중에서 한 3, 4명이 아이들이 완전히 완강하게 거부하더라고요. 그때 그 아이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걸 제가 그 아이의 태도를 보고 알게 된 거예요. 아, 누구든지 다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나의 일방적인 생각이고, 어떻게 보면 그걸 강요했다면 그게 폭력이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래, 너가 하기 싫으면 이 실습은 그냥 안 해도 좋아. 참여는 하되 자기가 실제 자기의 손을 이용해서 하지 않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이게 아무리 좋은 교육이라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면 그 실습조차도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게 선생님의 역할이 아닌가. 오히려 뭐 옆에서 아이들이 왜 그래, 뭐 바보같이 뭐 그런 거 뭐가 무섭다고 아이들을 막 놀리고 그러는데, 그 놀리는 아이들을 저지하면서 이것도 안 할 수 있는 권리도 얘의 권리다라는 것들을 오히려 선생님이 정리를 해주면서 어떤 성적 자기결정권, 뭐 동의 이런 것들 자연스럽게 그 실습 현장에서 이루어졌던 내용이라서 그 부분은 선생님들도 좀 같이 이해하시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것들을 해주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자세하게 알려주는 게 좋지. 뭐 아이들한테 난관 수술, 정관 수술부터 시작해서 뭐 임플라논이라든지 뭐 자궁내 장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 어른들도 사실은 접근하기 힘든 그런 피임법이라서, 이제 제 생각에는 실질적인 성교육 피임법이라면 이런 것들 원리와 어떤 목적 이런 것들을 알려줄 필요가 있지만, 자세한 방법들은 진짜 아이들이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위주로 저희가 잘 선택해서 알려주는 게 좋은 피임법이 아닌가. 네. 아유, 그 다양한 그 학교급에서 일어났던 피임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눠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우리가 피임 교육 하나만 갖고도 1시간도 더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오늘 또 같이 나눠야 되는 그 주제들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너무 아쉽지만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제가 올렸었는데요. 군대와 임신, 뭐 성평등 이런 수업만 시작하면은 꼭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군대와 임신에 대한 얘기를 아이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동급일 수가 없고 같을 수가 없는 부분인데 꼭 그거를 같이 짝지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아까 군대 문제라든가 그 임신 문제에서도 우리가 서로 피해, 너는 군대 안 가잖아, 너는 임신 안 하잖아, 너 입장 바꿔봐 얼마나 힘든데, 이런 개념에서 좀 더 넓게 사회적으로 본다면 왜 우리나라에 군대가 있어야 되는지, 우리 대치 상황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군대를 가야 되는,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생명이 잉태돼서 또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태어나잖아요. 임신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그 서로 대치되는 과정에서 좀 멀리 떨어졌을 때, 그래, 그럼 우리 군대 문제, 그럼 군대 문제 이런 인권 문제가 있단 말이야. 군대가 왜 이렇게 힘든 건데, 우리 사회가 왜 군대가 필요한 건데, 이렇게 전체적 인문학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우리가 공감하는 마음으로 시선을 어느 쪽으로 향하냐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저도 좀 생각을 정리하고 있긴 했었는데, 군대는 군대의 문제로, 그다음에 임신, 출산, 양육은 임신, 출산, 양육의 문제로 풀어가야지, 이 성평등이라는 게 남녀가 똑같이 같아지는 것을 목표로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남녀가 똑같아져야 돼요? 각각의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꿈꾸는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장애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정말 성평등하고, 남녀의 문제뿐을 떠나서 우리 지금 특수학교에 계신 효쌤도 계시지만 장애인이라든지 비장애인이라든지 누구든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인간이라면은 인권적인 차원에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사회 제도적인 그런 밑바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굳이 남녀의 대립의 문제를 끌고 가서 혐오라든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필요가 없다. 만약에 그게 불편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군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임신, 출산, 양육의 문제를 이야기한다면은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저는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도 무언가를 거꾸로 질문을 던져보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이정희 쌤께서 내 자녀가 가해 행위를 했을 때 나는 어떤 유형의 태도를 보일 것인가,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유형, 피해자를 탓하는 유형, 기죽지마 유형. 근데 저도 이걸 보면서 이렇게 거꾸로 질문을 저 스스로한테 던져볼 생각은 못 해봤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희 쌤께서 쓰신 내용을 조금 더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게 되거든요.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유형. 특별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이 특별 교육 때문에 학원에 늦었다라고 부모가 항의하는 유형이었고요. 피해자를 탓하는 유형도 있고, 그다음에 기죽지마 유형으로 용돈을 쥐어주면서 앞으로 그러면 안 돼라고 꾸짖는 그런 이제 부모들의 행위를 좀 봤거든요. 그러면 정말 가해 학생이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그 행위를 반성하고 그 행위를 좀 돌이킬까? 라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내 자녀라면 어떻게 했을까? 또 그런 가해 학생의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 그 학생은 그렇게밖에 살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었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학교에서 꼭 한 번씩은 겪으셨을 것 같아요. 선뜻 손을 들기가 어려웠던 게 이제 저는 자녀가 있어서 내 자녀가 이런 행위를 했다는 거를 이제 상상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좀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막 했는데 제 자녀가 만약에 이런 성폭력의 가해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일단 저 자신을 먼저 탓할 것 같아요. 굉장히 자책감을 느낄 것 같아요. 일단 내 자녀가 가해를 해놓고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있다면 뭐가 중요한지 잘 알려줄 것 같아요. 저는 학원 가는 것보다 분명히 가해자 특별교육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피해자를 탓하게 되는 거는 이거는 정말 막 내가 가해 학생의 학부모라면 진짜 이거에 대한 유혹이 너무 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완전 100% 잘못한 게 아니다라는 거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안 되는 거잖아. 그 피해 학생이 어떠한 뭐 이슈들이 있다 하더라도 뭐 성폭력 가해는 이거 굉장한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 자녀가 피해자를 탓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거는 피해자의 문제지 너의 문제와 관련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롯이 자신의 문제를 떼어놓고 그걸 좀 본인을 성찰하고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것 같아요. 기죽지마 유형 같은 경우는 이거 진짜 정말 비교육적인 행동인 것 같아요. 그 아이에게 정말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대처법인 것 같고, 저는 이제 모든 뭐 반성의 시간들이 끝나고 나서 뒤에서 좀 보듬어주고 안아주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앞으로 잘 해나가면 돼라고 뭔가 조언과 격려와 지지를 보낼 수는 있어도 내 아이가 기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아직 양육자의 입장은 아니지만 이제 학교에 대해서 크고 작은 사안들이 발생했을 때
담임 선생님과 뭐 관련 뭐 생활지도 하시는 여러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눴을 때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이냐면 아이들도 학교 내에서 사회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학교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다를 수 있다는 거에 조금 놀랐어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내 아이가 어떤 잘못을 했고 어떤 상황에 처했었고 왜 아이는 저런 선택을 하고 저런 행동을 했을까를 살펴보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는 이제 아이가 많이 컸고 이제 제 그 틀을 벗어난 이제 성인이 됐는데 만약에 내 아이가 그런 가해자가 어땠을까 생각하면 진짜 하늘이 깜깜하게 무너졌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저희는 교사 입장에서 다른 아이들이 이렇게 잘 성장하도록 도와주는데 내 자녀가 그러면은 정말 무용지물인 거잖아요. 소용없는 거잖아요. 제가 대했던 거는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교사의 입장이기도 하고 상담자의 입장이기도 한데 아이가 뭐 나쁜 행동을 해서 가해자가 됐을 때 그 아이의 감정은 공감은 해주되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절대 공감하지 말라는 게 교사나 상담자의 지침이거든요. 내 자녀가 내 학생이 그런 가해했을 때는 다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대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네, 양쌤. 저도 이제 그 입장이 됐을 때 아까 의뢰한 선생님처럼 죄책감이 먼저 엄마 입장에서 올 거고요. 아마 깜깜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저는 발달 단계를 이해한다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아이가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내가 잘못 가르친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누구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발달 단계에서 얼마든지 이걸 알려주면 된다.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죄책감 조심해야 된다는 거, 또 이거를 가리기 위해서 남을 공격하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정말 여러 선생님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이 해결 방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성장하고 있다라는 걸 전제하에 두고 우리가 접근하고 그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되 잘못된 행동은 같이 고칠 수 있도록 본인이 스스로 느끼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적장애 학생에 대한 그 성교육에 대해서 저희 그 특수학교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전문가이신 강효경 보경생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지적장애 학생들의 그 성교육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을 궁금합니다. 네, 제가 여기 계시는 훌륭하신 선생님들 사이에서 감히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저도 여기 특수학교에서 처음 근무를 시작한 거여서 조금 더 경험이 있는 생각해 주시고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특수학교에도 종류가 여러 곳이 있는데 저는 그중에서도 정서행동 발달장애 이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 있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폐를 가지고 있으면서 지적장애가 같이 있는 경우들이 있고 해서 일반 학교에 있는 특수학급에 있는 학생들보다는 이제 조금 더 생활 연령 수준들이 조금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지적장애만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굉장히 일반 학생들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의 지적 능력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접근 방법이 다른 것 같기는 한데 아까 전에 피임 교육 말씀하셔서 내용을 살펴봤더니 중학교 교과서에는 피임이 나와 있지 않고요. 고등학교에는 피임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언급하고 가는 정도. 예를 들면 남자는 정관 수술을 할 수 있고 여자는 피임약을 먹을 수 있다. 이 정도로만 그냥 이렇게 종류들만 이렇게 소개해주는 정도고 실제로 실습을 하거나 하는 거는 권장 사항이 아니에요. 그리고 학교에서 그렇게 손기능 그러니까 지적 능력은 좋은데 이렇게 손기능이 같이 따라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해서 뭐 콘돔 실습 같은 경우에는 저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지만 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이들이 물론 성적인 피해자가 되지 않게 하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제
가해자로 본인이 의도치 않게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최대한 막는 방향으로 해서 경계교육이랑 그다음에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일 중요하게 가르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한두 번 학교 보건 수업에서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 더 저보다 나이 있으신 선생님들, 보건 선생님들께 여쭤보고 하면은 공통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반복 교육만이 답이다. 이게 학교에서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랑 같이 연계돼서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자위행위 같은 경우가 너무 심하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가정에서 부모님, 특히 남성 양육자가 뭐 보여주는 식으로 해서 해결했다는 경우도 있었고, 되게 학교에서만 이거를 모든 것을 커버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서 가정이랑 연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특수학교에서 성교육하는 것이 일반 학교에서 성교육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결론은 같은 것 같으네요. 우리도 항상 성교육하면서 일반 학교에서도 학부모와 가정과 연계된 성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성교육뿐만이 아니고 모든 교육이 가정과 연계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학교에서 있는 시간보다 사실은 가정에서 지내는 시간이 더 많은데 요즘 부모님들은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생활이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기 때문에 맞벌이 하는 건 당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가정이 같이 힘을 합쳐서 아이를 키워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성교육도 마찬가지로 반복적으로 학교와 가정이 연계돼서 해야 된다. 이것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은 들면서도 우리 그 출생률도 떨어지는 이 시기에 이 적은 숫자의 국민을 그래도 유지해 나가고 경제 발전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태어나서 이 국가에 존재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정말 훌륭한 인재로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모두 다 같이 노력해야 된다는 건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성교육 대 안전한 성교육. 우리 모두의 고민이죠. 얼마 전에 제가 그 성교육 매뉴얼 만드는 팀에 들어가서 회의를 하는데도 거기서도 이 논의가 끊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GSM 올려주신 질문의 의도를 조금 더 설명을 들어보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학교에서 참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 늘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뭔가 뭐 이렇게 성에 대한 기술이나 뭐 이런 측면에서의 교육은 사실 많이 안 해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좀 더 재미있게 뭔가 사례 중심적으로 스토리텔링 하는 식으로 막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면서 교육을 하는데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학부모님한테. 네. 그래서 어떤 민원이었냐면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한테 선녀와 나무꾼 동화를 가지고 이 동화를 재해석해 보는 거죠. 이제 교육의 관점에서 뭔가 성폭력이나 이런 문제가 되는 지점들을 찾아보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 성폭력적인 장면이 성폭력이 아닌 아름다운 장면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토론해보는 시간을 저학년, 2학년 학생들이랑 가졌었는데 그 장면을 놓고 여기에서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부분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다 대답한 것들이에요. 목욕하는 장면을 훔쳐봤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끌어 나갔던 건데 이제 아이가 집에 가서 얘기한 거예요. 보건 선생님이 선녀와 나무꾼에서 나무꾼이 선녀 옷을 훔쳐간 것도 잘못한 거고 선녀를 자기 집에 데려가서 선녀 집에 보내주지 않고 아이 둘을 낳을 때까지 나무꾼 집에 데리고 있었던 것도 잘못한 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엄마가 전화한 거예요. 학교로. 전래동하고 그런 건데 그거를 이야기로만 봐야지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냐 해가지고 그 담임 선생님이 또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전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한 건지.
네, 정말 힘드셨겠어요.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는 진짜 많이 사용하는 이야기인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 노래랑 쌤께서 그 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했고 아이가 집에 가서 엄마한테 그런 말을 전달했던 거는 교육이 잘 됐다는 거죠. 분명히 걔가 마음에 깊이 새긴 것이 있으니까 배움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전달을 한 것이고 아이는 성인지 감수성이 이만큼 올라갔는데 부모님은 성인지 감수성을 교육을 아직 못 받은 세대이기 때문에 아이의 성인지 감수성을 못 따라가는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저도 그런 거 느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 어떻게 대처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성인지 감수성이라든가 성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교육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받지 못한 성인들의 대책이 이 사회에서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받지 못한 그 어른들의 그 문화를 또다시 우리가 열심히 교육을 시키는데 그 문화가 다시 아이들한테 오염돼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만 학교 내에서만 교육하는 게 아니고 학교 밖 성교육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다 같이 이거를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이 사회의 전반적인 성인지 감수성이 어느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중요한 예시였네요. 제가 볼 때는.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가세요. 예, 안녕히 계세요. 네.